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한국신학사상사 과목을 맡게 된 황재범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방학 참 힘들었죠. 이 뭐 긴 장마도 있었고 또 무더위, 태풍,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활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개학을 하면서는 더더욱 좀 얼굴을 반갑게 보고서 강의를 진행하나 싶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엄중하게 되어서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여러분 찾아봅니다. 아무쪼록 그러나 이 서로 어떻게 본다면은 물리적인 관계를 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 뭐 물리적인 관계를 못 가지면 완전히 관계가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서로 연결되어서 참 악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배움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참 도움인가, 이 혜택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학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학기 그 한국 신학 사상사 이 처음 시간입니다. 그죠? 이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목 개요, 평가 방식, 그다음에 주별 강의 계획을 주로 또 교재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 짧은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한국 신학을 배워가면서 이 한국 신학 관련 자료들을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쓴 글, 또 그때 어른들이 쓴 글, 이런 것을 직접 좀 읽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 그때 자료가 참 없는가 하면은 있어도 이미 뭐 100년이 되었기 때문에 본다면 부서지니까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대여를 하지 않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한 10년간에 여러분 이런 사정이 디지털 문화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 100년 전의 자료들을 마침 연세대학교 도서관이 아마 국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이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기독교 고자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한국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 신학 사상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과목은 이 한국 신학의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한국 교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 사상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교육의 중요한 과제인데 그 작업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크게 그죠? 크게 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뭐 크게 본다면은 조금 진보적인 그룹과 조금 보수적인 그룹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그룹에는 뭐 우리가 크게 본다면은 합동 측, 그 다음에 뭐 고신 측, 그 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파들이 속하고 그 나머지 그죠? 특별히 이 장로교 중에서 기장 그다음에 뭐 감리교 통합은 뭐 여기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 진보 성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크게 본다면은 조금 보수적인 그룹과 조금 진보적인 그룹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내가 아마 그 어느 한편에는 속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속한 이 편을 비롯해서 상대편의 이 신학 흐름이 과연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것이냐, 그죠? 이것을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본다면은 뭐 이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학의 그 진영의 그 신학 흐름, 그 사상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국 신학의 토대를 놓은 이 내한 선교사들의 신학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곧 뭐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내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신학이 현재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심지어는 이 경멸조로 대접을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이 선교사들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신학의 토대를 놨을 때 뭐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 선교사들의 신학을 계승한 그룹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보수적인 그룹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향하려고 하는 그룹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진보적인 그룹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뭐 이 초기에 이 한국 신학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감리교의 탁사 최병은, 그 다음에 영계 길선주, 그 다음에 박영용 박사, 김재준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종성 박사님, 뭐 이런 큰 그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학을 했는데 과연 이 선교사들의 신학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는지 혹은 어떻게 지향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신학에 면면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학기 이 한국 신학 심층 연구다 보니까 그죠?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동안 이 한국 교회가 이미 뭐 130년을 이어오면서 나름대로 한국 교회에 논란이 되어 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것이 선교사들의 신학 사상이고, 그죠? 또 교회가 특별히 그 일제 때문에 뭐 비정치화를 했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를 제대로 수용했다. 못했다. 그리고 또 비교적 60년대부터는 이 바르트주의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그 석권을 하게 되죠. 그죠? 왜 이렇게 바르트주의가 승리하게 됐느냐 하는 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뭐 이거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횡행하고 있는 것이 이 민족주의 역사관 신학사관입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본 과목은 뭐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한국 교회의 그 신학 사상의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슈들, 그죠? 이슈들을 우리가 또한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만 여러분, 이 일석이조, 이 돌 하나로 사실은 뭐 새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지만 잘해서 그 두 마리 뭐 혹은 또 세 마리까지 잡는, 그죠?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새를 이제 세 마리째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좋은 주제를 발견하고, 그죠? 또 좋은 자료를 발견하고,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저와 함께 나아간다면 좋은 자료를 발견할 겁니다. 한국 교회사 관련 좋은 자료를 발견해서 아무쪼록 좋은 주제를 발견해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쓰게 되는 것이 이 세 번째 이 새를 잡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이 수업 목표를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그죠? 이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정독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연구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원자료를 직접 획득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르네상스 그 인문주의, 그죠? 인문주의 이 연구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 아드 폰테스. 원자료에로 되돌아가라. 그죠? Back to the sources. 이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원자료를 해석한 것들, 나름대로 그 해석자의 가치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왜곡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것을 누누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비판적으로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조금 연구하면서 더 넓게 보다 보니까 내가 그 과거의 비판적인 입장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또 뒤에 더 연구를 해보면 앞에 연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뭐 학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최초로 밝히게 되는 이 한국에서 바르트주의의 그 승리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뭐 조금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바르트주의가 당연하고, 그죠? 그게 뭐 학문적으로 중립적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그 정치 싸움의 그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 밝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좀 경도되지 않고 원자료를 내가 직접 보고 직접 해석한다, 이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 학자로서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국 신학 관련 그 원자료를 직접 일단 이 이미지상으로지만은 보고 그 정독하고 내 스스로 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학적으로 먼저 한번 밝힙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존 학자들의 그 견해와 다른 새로운 견해, 나 자신만의 견해, 이런 것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아마 저와 함께 간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60%, 70%는 좀 가지게 되면서 특별히 선교사랄지, 그죠? 또 우리 한국 신학의 그 어떤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여러분들 새로운 해석, 새로운 입장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교회나 이 신학기에 있어서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 선교사들이 나오면은 그저 뭐 일반적인 삶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선교사가 그 1800년 말에 이런 중국 자료를 번역을 했다. 그 내용은 뭐다. 그죠?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정보와 지식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자신 있게 그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세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원전을 첫 번째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원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사실은 이 한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학기 한문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사실은 한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한문을 또 새로이 공부하면서 또 구글 이 번역기를 한번 또 돌려보고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한문을 새로이 접하고 공부하고 나아갑니다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은 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또 보고서랄지 자기네들의 이 앞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 코리아 미션 필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 선교사들이 매월 보고한 이 월간지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좋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 쓰여진 거죠. 이런 것을 직접 또 한번 보이고 이렇게 해서 외국어 실력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먼저 진행 방식은 이번 학기 코로나 사태가 더 엄중하게 된 연유도 있지만 저 자신으로서는 이 동영상 강의를 하나 잘 해서 우리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의 나름대로 신학과 혹은 또 연합신학대학원의 이 어떤 그 높은 강의의 질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그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잘 준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그죠? 제 그 유튜브 채널명이 그저 황재범입니다. 여러분 황재범 유튜브에도 구독을 신청해 주면은 제가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로서는 일단 교수학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셔야 출석이 인정되다 보니까 그죠? 아무쪼록 이 동영상 강의 형식을 주로 이제 하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진정이 되고 또 교육상 필요하면 아마 한 2번 정도는 우리 또 대면으로 만나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아니면은 줌으로 우리 각각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그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강의는 일단 제가 한 주 전 정도에 그 주에 읽어야 되는 독서 과제를 제가 아마 미리 올려줄 겁니다. 이번 학기 아마 앞에 그 다음에 이 교재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많은 부분 제가 이 한국
교회사, 한국신학사상사 연구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해당 저의 논문, 그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뭐 논문을 누구보다도 그 형식을 잘 맞추고 또 두갈식 방법에 따라서 서양식 그 논술문 쓰기 방법에 따라서 치밀하게 쓴 사람이다 보니까 제 논문이 아마 여러분들 논문 준비에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논문을 주로 읽어 가는 식으로 이 독서 과제를 제가 미리 제시를 하고 이걸 이제 제가 정리해서 PPT 자료로 만들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매주 제가 그 게시해 놓은 독서 과제를 정독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뭐 선교사들의 글, 우리 교회 어른들의 글, 이런 것을 이제 아니면 또 제 논문을 좀 미리 정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 기한 안에 동영상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보시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비대면 교육의 장점입니다. 그래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시된 과제를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교수학습 시스템에 들어와서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충실히 그 시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뭐 이 시청을 했다는 그 기록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제대로 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제시된 과제를 이행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대략 내용, 그죠? 강의 내용, 혹은 또 강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감명이 깊은 부분, 그 부분을 쓰고, 그죠? 또 소감도 적고 조금 뭐 비판적인 견해, 대략 이제 8문장 이상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8문장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기승전결에 따른 거죠. 기 2문장, 승 2문장 이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그 짧은 글을 쓸 때에도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맞추어서 쓰면 좋다 보니까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그 과제를 이행해 주신다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이제 강의 내용이나 또 독서를 하면서 어떤 질문할 내용 혹은 토론해 볼 만한 문제가 있으면은 교수 학습 시스템 자유 게시판에 그 문제를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토론을 좀 해 봅시다. 이렇게 그 문제를 좀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토론이 좀 유의미하게 전개된다면은 그 다음에 질문 제기하신 분들, 그 다음에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1점에서 5점의 점수를 제가 추가해서 드리는 식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뭐 1.5점 이 90점대에서 그죠?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내 혼자 뭐 문제만 제기해서도 안 되고 나름대로 동료 학우들이 그 토론에 좀 참가할 수 있도록 토론을 좀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공부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또 학교 교육 시스템이 그런 것을 또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은 여러분 앞에서 이제 출석인데,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 이 교수 학습 시스템에 들어와서 제가 게시해 놓은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함으로 해서 거기에 시청했다고 그 체크가 되는 것이 바로 출석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출석 상황은 오늘날 이 동영상으로는 출석해서 제대로 그 동영상을 시청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과거보다 이 점수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출석해서 이제 매주 과제를 수행하면은 이제 35점입니다. 그죠? 요 정도 하면은 조금 요 두 개만 해가지고는 좀 F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점이라고 해봐야 55점, 60점이 넘질 않다 보니까요. 그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 토론 문제 제기 및 토론 참여 좀 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점에서 5점까지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대학원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논문을 써야 되고 또 그 논문 쓰기 위한 준비로서라도 이 소논문을 쓰는 훈련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잘 쓴다면 40점인데 혹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일이 바빠서 여기서 이제 출석과 매주 과제 수행에서 부족한 점수가 있다면은 좀 소논문을 잘 써서 좋은 점수를 받는 식으로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소논문이다 보니까 그죠? 이번 학기 저희들이 이제 한국 신학을 다루면서 이 선교사 그다음에 우리 많은 한국 신학자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선교사나 신학자의 삶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그분들의 그 신학 사상을 주요하게 살펴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론 교회다, 윤리 사상이다. 그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그저 선교사 언더우드의 뭐에 대하여 이렇게 광범하게 정하지 말고 언더우드가 과연 어떤 그때 조선 말에 그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그의 윤리 사상이 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좁은 것을 깊게 파는 훈련입니다. 그죠? 넓은 것들은 이미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나의 의견을 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게 차별성을 내는 것은 좁게 깊게 파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정하더라도 조금 좁게 깊게 그죠? 정해서 대략적으로 논문 쓰는 방식입니다. 그죠? 먼저 그 논지를 좀 정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 그 한국에서 다른 일반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논문이나 이런 논문에서 논지가 불분명한 것이 많아요.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소논문을 통해서 뭐를 밝히려고 한다, 그 논지를 분명히 그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논지, 그 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 이미 또 연구된 것이라면 내가 굳이 연구할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연구 방법을 좀 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론에서 이 논지의 그 주제들이죠. 그죠? 주요 내용, 그 배경은 뭐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뭔데, 그것이 1, 2, 3 어떻다,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죠? 이런 것을 좀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이라는 것은 항상 그 다른 학자들의 평가, 다른 학자들의 입장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자신의 입장을 여러분 독단적으로 제시하면은 그게 독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횡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 평가를
살펴보면서 나의 평가를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논지를 재확인하고 또 전체 내용을 한번 또 리뷰를 해주는 그런 또 봉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소논문 쓰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논문 쓰는 거에 굉장히 이 필요하고 중요한 뼈와 살이 되는 이 훈련입니다. 그죠? 이 훈련을 3학기, 4학기에 걸쳐서 하지 않고, 5학기 혹은 이 수료하고 나서 논문을 쓴다, 그죠? 쓰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 논문의 그 양식, 스타일, 그죠? 우리 이 계명대학교 대학원과 이, 연합신학대학은 시카고 스타일을 따릅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주 참고 문헌 작성법, 그죠? 이런 것을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이것을 이 소논문에서 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논문 체크리스트를 또 마지막에 제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소논문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강의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선교사, 이 학자의 이 측면이 정말, 아니면 이 자료가 참 흥미로운데 내가 이걸 정해서 소논문을 쓰겠다. 미리미리 좀, 이 주제를 천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연구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자기 주장이 불분명해요. 그죠? 논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럴 때 논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또 두갈식으로 문장의 첫 문장에 그죠? 그래서 소논문이나 논문의 첫 문장이 본 연구의 목적은 그죠? 그리고 이 두갈식을 이제 만약에 어떤 해당 장을 쓸 때는 그 장의 첫 문장이 논지를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단마다 그 문단의 첫 문장은 그 문단의 주제를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단에서 그 주제를 설명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글쓰기가 서양에서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글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뭐를 말하는지, 그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 현실로 나타나는 한국 교육의 문제, 그죠?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첫 문장으로, 그죠? 자기 주장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논문에서 정말 하기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A4지 7, 8매 한 장당 약 35줄입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서 160% 이 띄어쓰기를 해서, 그죠? 줄 간의 간격이죠. 예. 12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은, 여러분, 제가 연말에 참 바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소논문을 읽고서, 또 체크리스트, 미리 제시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그죠? 이 소논문 쓰기가 아무쪼록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학교에 제가 이 보직을 맡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의 소논문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소논문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소논문을 쓰겠다,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소논문을 과연 내가 어떻게 쓸지, 소논문 프로포저를
뭐 한 달 조금 더 이상이죠. 11월 5일까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11월 5일까지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이 소논문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죠? 그 연구 대상이 뭐고, 그 연구 자료가 뭐고, 여기서 내가 어떤 연구 주제의 논지를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밝히기 위해서 대략 이런 방법, 이런 또 다른 자료를 사용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입니다. 그죠? 교재가 사실은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상당수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 절판된 것이 많다 그럽니다. 그죠? 아마 이 유동식의 한국 신학의 강맥 이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 그 한국 신학의 뭐 거의 핵심적인 이 교재였습니다만 지금 절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죠? 송길섭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그 최근에 나온 것으로서 장신대 교수였던 한승원 교수의 이 한국 신학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책도 아마 이미 뭐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절판이 되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선교사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은 마침 뭐 한동대에 있는 양반인데 이 유대영 교수가 좋은 이 책을 비교적 최근에 출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대 교회사 제가 굉장히 그 비판적입니다만은 뭐 많이 어쨌든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참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쓴 논문들입니다. 그죠? 이 논문들은 다행히 뭐 제가 PDF 파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강의 한 주 전에 제가 우리 교수학 시스템에 탑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물론 이 서양 조직 신학을 주로 공부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한국 신학, 한국 교회사, 한국 그 교리사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구는 이쪽 부분에 제가 더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 목표가 이제 영어로 된 한국 신학 사상사를 쓰는 것입니다. 아직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영어로 된 한국 신학 사상사 이 세계 최초로 한번 잘 써보기 위해서 미리 사실은 이렇게 또 한글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사실상 뭐 영어로도 이미 한 10개 이상 제가 영어 논문도 그 아마 한국 신학 교수들 중에서는 영어 논문으로 본다면 가장 많이 발표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뭐 아니면 가장 많이 발표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뭐 대표적인 그 영어 논문 최근에 그 나온 거죠. 그 SCI급에 나온 2개의 논문입니다만은 이 한국에서 이 바르트주의가 지배하게 되는 그 과정을 밝힌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한국 신학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선교사들 anti-missionary sentiment 그죠. 이 반선교사 정서 그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느냐 이것을 뭐 밝힌 논문입니다만 나중에 또 한번 같이 읽어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교재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헌책방 내지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서치를 해서 좀 마련해 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연구하는 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고요.
어쨌든 필요한 대로 저는 제 논문을 뭐 대부분 그 다루어서 이 한 학기 정도 그 할 수 있다 보니까 제 논문과 더불어서 또 뭐 관계 논문 또 필요한 자료들은 또 어떤 것들은 또 스캔을 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해서 비교적 이 교재 문제는 없도록 제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혹시 또 그 영어 자료를 좀 찾는 분들 그죠? 이 곽알련 선교사가 정말 참 큰 역할을 했는데 그죠? 이 한국 초기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이 네비우스 방법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밝힌 그 유명한 그 책이 있죠. 이것도 아마 제가 이어서 밝히는 그 연세대학교 기독교 고자료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별 계획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다루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오늘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어서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독교 고자료 이용 방법을 제가 다른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한국 교회, 한국 신학의 그 토대를 놓은 것은 이미 뭐 130년 전, 10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활동했던 이 서양 선교사들, 특별히 이 미국 선교사들의 역할이고 또 그들의 그 신학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한국 신학자들은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빼먹고 한국 신학을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접근 방법이죠. 토대를 선교사들이 놨는데 그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빼먹는다면은 그거는 참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까지 잘 안 밝혀진 것이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 하면은 그죠?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펫, 곽알련, 뭐 이눌서 이런 선교사들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 한국의 그 온 최초의 이 공식적인 선교사가 그 알렌 선교사입니다. 그죠? 1884년이었죠.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중국에서는 여러분, 중국에서는 1807년에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죠? 이미 거의 뭐 80년, 90년 선교가 이미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난 후에 거의 뭐 80년 후에 이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왔던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한국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미 중국에서 그 저술되어서 출판되어 있던 이 한문 자료들, 왜냐하면 초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이 한문을 잘했기 때문에 그죠?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신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중국에 있었던 서양 선교사들이 한문 서적이 우리 초기 한국 개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죠?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것이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쪽 방면의 연구를 뭐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이미 하나 장원 양우 상론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이미 1820년대에 만들어진 이 책이었죠. 그죠? 이것이 중국에서도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죠?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죠? 이 중요한 책,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비로소 작년입니까 연구를 해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그 한국에서 이 선교사들의 역량이라고 할 때 단순히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역량도 크게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어쨌든 장원 양우 상론인데 이 원문과 더불어서 해석한 저의 글을 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문 서적들이 한국 개신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이 윌리엄 마틴 선교사가 이 한국 교회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감리교의 대표적인 이 신학자죠. 초기 신학자죠. 이 탁사 최병헌입니다. 그죠? 그가 이제 1911년에 성산명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신강석 교수는 이 성산명경이 바르트의 로마서에 버금가는 책이다. 이렇게까지 찬사에 찬사를 했던 책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탁사 최병현이야말로 유교학자로서 유교적 바탕에서 나름대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토착화 신학의 선구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살펴보니까 이 최병헌 탁사가 성성명경을 쓰면서 이 한국의 유불선 종교를 논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더 나은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변증하는데 그 변증하는 가운데 가장 요긴하게 사용한 것이 이 마틴 선교사의 글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탁사가 절대로 그 감리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착화 신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서양의 보편적인 학문, 과학적인 학문을 받아들여서 이 기독교가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보편적이다. 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서양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양을 나름대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면서 신학을 한 것이지 토착화 신학을 한 것은 거의 아니다. 그죠? 감리교 신학자들의 평가와 전혀 다른 그들의 평가를 180도 뒤집는 견해를 제가 뭐 제시하는 지금 논문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뭐 어떻게 본다면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다. 한국 교회의 아버지다. 그죠? 이 영계 길선주죠. 그죠? 이 양반의 대표작이 어떻게 보면 만사성치입니다. 그러나 이 만사성치는 나름대로 이미 한문에서 이 번년의 철로 역정이 한문으로 먼저 번역되고 그 한문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이 계일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신을 잘 반영한 것이 만사성치입니다. 그죠? 이렇게 볼 때 한국 초기 기독교가 사실은 제종 선교사들의 이 한문 서적의 영향을 뭐 절대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그 유의미하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거는 한국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굉장히 뭐 새로운 주장이라서 제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교사들의 신학이 있었다면은 이 선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과연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어떻게 수용했느냐, 그죠?
특별히 제가 뭐 이 칼빈주의 수용에 있어서 이중성이다 이렇게 했지만, 한편으로 이제 좋아하면서 받아들이는가 했지만, 그죠? 예, 어떻게 보면 합동치기죠. 그러나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발전된 칼빈주의를 칼빈주의의 원형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그 칼빈주의가 결국은 바르트주의에 의해서 도태된 것이다, 지향된 것이다. 그래서 뭐 과거의 칼빈주의, 그 근본주의적인 칼빈주의를 버리고 이제 그 칼빈주의를 새롭게 해석한 바르트주의가 이제 새로운 칼빈주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그 안타까운 이중성이 생긴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뭐 하나 밝힌 거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성서 문자주의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유교의 근거를 두고 있었고,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정서와 사상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교사들이 이것을 그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것이 또 심화되어서 근본주의적인 사고가 발전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한국 교회의 발전에 그 초석이 된 사상이죠. 이것이 그 기원이 뭐고 발전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와 그 다음에 그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교회의 발전입니다. 그죠? 저는 이 선교사들 물론 뭐 그 공과가 있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그 과실이 사실은 그 나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승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사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뭐 없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 또 좋은 점도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의 공과를 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한 그 업적 중에서 한국 교회, 한국 문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 여러분,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그죠? 지역의 교회 설립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안수 과정을 밝게 해서 지역교회, 또 지역교회는 또 자치할 수 있도록 장로를 만들고, 지역교회가 또 연합해서 노예가 되고, 이 노예가 또 전국의 총회로 모이고, 그죠? 이 구조를 만든 것이야말로 선교사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구성되어서 생명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사회로 번졌어. 그죠? 한국 사회가 민주적으로 또 그 개방적으로 나가서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정치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물론 감리교도 큰 역할을 했죠. 그러나 감리교는 이제 1935년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만, 한국 장로교회는 이미 1907년에, 그죠? 이 동로회가 설립이 되고, 여기서 헌법이 나오고, 그죠? 교회가 조직이 되고, 또 교회 지도자, 이 목사와 장로가 과연 어떻게 교육을 받고 이 형성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밝혀서 교회가 하나의 제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자치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여기서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1907년입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헌법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그때는 헌법이라는 말도 쓰였지만 오히려 장정이라고, constitution인데 이 constitution을 장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감리교에서는 아직까지 헌법을 장정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만은 헌법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에 장로교회가 이 헌법을 만들었고, 그죠? 정말 참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만 있으면 뭡니까, 그죠? 헌법의 그 주요한 정신으로 이제 그 정신으로 제시된 것이 이 12신조죠, 그죠? 이 12신조 그 100년 된 원문을 제가 영어 원문을 다시 발견을 하고, 그죠? 그것을 수용한 과정, 그죠? 작성 과정, 그리고 새롭게 번역을 해서 신학적 분석을 한 거, 이 정말 중요한 연구인데, 이 한국 장로교가 제게 좀 상이라도 줘야 되는 것인데, 그죠? 어쨌든, 이 연구를 제가 뭐 수행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을 살펴보는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길선주, 이눌서 선교사, 그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는 이 한국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 함의가 있느냐, 그죠? 비정치화 문제, 이 선교사들이 일제와 오히려 협력을 하면서 반일하지 않았다, 이런 아니면은 뭐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가 정치로부터 벗어나도록 그 비정치화를 이 선교사들이 획책한 것이 있다,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 민주주의 문화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논문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 더 주목해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신학의 이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영용 박사님, 김재준 목사님,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과거에는 선교사들의 신학 다 뭐 대부분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굉장히 이 부정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걸 뭐 미리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후에 그 흐름을 뭐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한국 신학에 있어서 바르트주의가 거의 승리하게 되는 거죠. 조금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바르트 신학을 견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이 교회 정치적인 그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사상 전반, 그죠? 민족주의가 1960년대부터 여러분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 민족주의에 알게 모르게, 어떤 분은 뭐 자신도 모르게,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알고서 민족주의를 견지하면서 이 선교사들을 배척하는, 극도로 비판하는 이런 입장이 그 생겨났는데, 그 흐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제 뭐 한번 다시 결론을 하고 과목 리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한 학기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국 신학 사상의 그 흐름,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저는 그 중시도 하고, 또 남들이 밝히지 않은 제중 선교사들의 이 한문 저작들이 과연 이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나름 중요한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 또 심지어는 뭐 최근 60년대 이후 발전된 이 한국 신학의 흐름까지도 해서
나름대로 이 한국 신학을 좀 이 깊이 있게 살펴보는 과목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한국 교회 그죠? 여러분 뭐 유럽의 배낭여행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은 것이 이 역사 여행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죠? 역사 여행을 우리가 장소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현실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거기서 또 우리의 나아갈 길도 보이니까 그죠? 좋은 이 역사 공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와 함께 역사 배낭여행 함께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